저는 이제 소개받은 것처럼 원래 좀 첫 직장은 그 국민일보라는 신문사에서 일을 했어요. 기자로 일을 해서 한 10년 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그 경력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을 해서 다른 제가 지금 거친 직장은 그 신문사 포함해서 총 4개 있는 셈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예, 그동안은 계속 어쨌든 직장에서 피고용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혼자 일을 해보고 싶어서 1인 연구소라는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1인 연구소. 읽을 때 1인 연구소인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일을 연구하는 연구소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네, 저 혼자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로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저희 산진이 출판사에서 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관련된 강연이나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좀 노동과 원래 관련된 연구나 일을 하시던 분의 요청이 좀 많아요. 예, 그 원래 노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거나 이런 데 많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연구하는 주제는 이제 전통적으로 봤을 때 그 노동보다는 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할 때나 그 뒤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나 사실 본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제 기자할 때나 지금이나 약간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에 좀 해법을 좀 찾아봐서 글로 표현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조직도 좀 다르고, 기자였다가 뭐 연구자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관점인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 노동 문제하고 만나잖아요. 사회 문제라는 게 노동계가 있고 또 뭐 노사 관계가 있고 그런 법이 있고 그것들을 모르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그쪽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 그 시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는 만약에 한 직장에 첫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은 어느덧 이제 좀 중간 관리자를 좀 넘어서서 제 일을 하기보다는 뭐 후배들을 그냥 관리하는 일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사실은 사장님도 결국은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자본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일을 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회활동. 그런 차원에서의 좀 관점이라고 보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사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 몇 분 안 되시는데 좀 이렇게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도 귀한데 또 포인트가 아닌 얘기 듣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5분. 5분. 짧게 좀 일이라는 거에서 좀 혹시 관심이나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뭔지 같이 나누면 어떨까? 우리 선생님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뭐 특별히 어떻게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또 열린 마음이신 걸로 알면 되니까. 우리 선생님 혹시 있으세요? 그럼 없으신 걸로 되게 있으세요? 좀 고민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럼 한 바퀴 또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우리 어나더 체인지. 저는 이제 피고용자여서 네. 이제 저도 이제 저의 사업을 갖고 싶은 이제 꿈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걸 이제 향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이제 네. 그 관점의 변화를 네. 이제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네네. 좀 되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은 네.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군요. 일을 계속 하시지만 네. 혹시 그래도 보태주실 얘기 있어요? 저요? 네. 저는 어떻게 하면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네네. 그게 아주 고민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潘 기자님도 한번 네. 다들 고민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일과 삶을 좀 균형 있게 그렇죠. 만나서 일과 나의 생활과 다른 부분들이 혹시 마지막 혹시 기회 드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노동을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좀 비슷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해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건 결국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있는 거잖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내가 좀 정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도 공통적으로 있는데 뭐 그게 2세대만의 특징은 아니고 사실 사람은 인간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이제 그 일자리가 있어야 내가 또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이 사회는 일하는 우리한테 어떤 지금 상태인가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조금 환기를 하면은 지금 사실은 그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일이 뭐 많아지고 더 좋아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그래도 좀 뭐 중간중간 IMF 때라든지 좀 부침이 있었지만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사회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성장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질도 높아지고 근데 안 그래도 마이너스 경제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정체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거를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작년부터 나왔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 세계가 언제까지 이럴지도 모르겠고 기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뭘 나아지게 하려는 이런 그 노력이나 희망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우울감도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청년 세대부터 한 일자리를 좀 옮기기도 하니까 요즘 경력직으로 이제 그 많은 세대들이 좀 당혹감에 빠진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일자리는 좀 많아지고 있고 어떤 일자리는 좀 없어지고 있는지 좀 예측이 됐어요. 떠오르는 산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기는 이제 몇십 년간 쭉 지켜봤는데 트렌드상 계속 커질 거야 하는 산업은 뭐 주로 여행, 문화, 레저 그리고 뭐 항공이나 이런 쪽도 다 그랬거든요. 뭐 호텔, 관광, 뭐 거기서부터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은 점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추구하니까 다양해지고 많아질 거야. 그리고 사실은 되게 선망하는 직장이었죠. 뭐 대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부터 그런 전공을 아예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예기치 못한 올해 한 1월만 해도 이런 예측을 못했던 이런 사태로 지금 항공사도 뭐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고 어떤 작은 항공사는 아예 없어진다고 하고 여행사가 뭐 몇백 개가 지금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업종이 작년 이맘때 생각했던 것처럼 선망하는 업종이냐 이게 벌써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그럼 뭐를 준비해야 돼 이제부터 그런 이제 당혹감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안정적인 건가? 지금 마침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아직 거기 좀 비껴 있는데 이게 더 커지면은 뭐 여기까지 저기까지 어디로 갈지 그런 게 당혹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혹시 재택근무를 처음 해보신 분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원래 재택근무나 저는 원래도 재택근무를 좀 해봤습니다. 원래도 해봤는데 제가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그때 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굉장히 심각할 때는 할 수 없이 재택근무하고 뭐 교대로 출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경험을 사실은 어떤 업계에서 IT나 좀 이런 데서는 원래 좀 해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빠르게 확산될 거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그게 뭐 다들 산업의 상황이 있고 아무래도 우리는 좀 저런 이제 건물이 모여 있는데 서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어적으로 표현하면 집합근무 그리고 어떤 장기 근속하면서 계속 그 일자리에서 쭉 그냥 가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재택근무를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하라 그러기도 하고 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해봤는데 또 좀 괜찮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또 좋아질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 참에 아예 뭐 그냥 좀 투자를 해서 장비도 좀 도입하고 노트북으로 다 바꿔주고 해가지고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집에 있는 걸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예기치 않게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은 되게 그러길 원했는데 확산될 수도 있고 또 뭐 조금 그럴듯하더니 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좀 어쨌든 처음으로 균열이 좀 난 것 같아요. 우리 일터에 이거 언제 변하겠어 이러던 게 좀 균열이 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변에 어떤 게 또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에 깔려 있냐면은 그 알파고 때 확 커졌던 그거잖아요. 뭐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더라. 뭐 기계가 다 대신하고 AI가 하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되나 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기본소득 얘기 같은 게 확산이 됐던 게 그럼 우리는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아야 되나 뭐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일자리가 좀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일할 자리에 있긴 있는데 다 불안정한 노동으로 가고 있나 그런 공포도 좀 있잖아. 좋은 일자리는 다 그냥 다 기계화돼서 한두 명만 돈을 벌고 우리는 다 이제 배달이나 뭐 이런 좀 사실은 원래 생각지도 않았던 일자리를 다 밀려나야 되나 이런 공포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성도 생기고 경제는 성장을 안 한다지 막 이런 불안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어떤 내가 원하는 일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책을 썼으니까 이 책을 물론 여러분 다 읽어보시지 않았지만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이 책을 냈을 때 원래 제가 오마이뉴스라는 그 매체에 칼럼을 쓰고 있었어요. 경제 칼럼인데 주로 일자리 관련한 이런 제도나 정책 이런 제안을 담은 내용도 쓰고 있었는데 그 편집자님이 그 책을 내자 하셔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많이 하다가 다른 내용 많이 보태고 해서 이 책이 됐는데 책에 이제 소제목들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표제라고 하죠. 이제 전체 제목을 뭘로 할까 막 상의를 했어요. 근데 소제목 중에 원래는 말랑말랑 노동을 위하여 있긴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이거를 표제로 하자고 해서 사실 제가 순간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면 이거 혹시 이해가 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노동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뭐냐면은 노동유연화라는 용어로 들어보셨는지 그게 쉬운 해고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유독 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노동 유연화라는 것을 요구했다. 그거는 이제 쉽게 지금은 우리나라는 원래는 개인 해고는 쉬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그냥 어느 날 사장님이 아무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그냥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사유를 증명을 해야 되고 과실을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 해고는 어려운 나라로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걸 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계속 기업 쪽에서는 계속 그걸 풀어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고 노동계에서 안 된다고 그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마치 그거를 더 노동시장이란 거 전체를 유연화하자는 건가 이런 말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큰 상관 없겠어. 이런 생각한 이유가 하나는 물론 뭐 이제 사실 약간 그런 실제 책이 나오니까 그런 반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의 반응은 그래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데 화제라도 되는 게 낫지. 나 그런 화제라도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말조차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노동 전문가들하고도 만나지만 일반적인 청년 대상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그런 노동계가 생각하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강하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노동이 지금보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지금 솔직히 내가 그 틀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하긴 하지만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은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을 제가 용어적으로 표현하기는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저 말고 다른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또 좀 그래도 노동 관점에서 보는 인식에는 노동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언론의 그런 신년 특집에도 있었어요. 녹아내리는 노동 해가지고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런 좀 안정적이고 크고 집합근무하고 장기 근속하는 튼튼한 직장에 사람들이 많이 근속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걸 책에 동네 노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쪽은 오피스 노동. 그리고 이쪽은 동네 노동.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지 근처에도 많은 노동이 있거든요. 배달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돌봄, 청소 등등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물론 이게 조금 표현이 좀 거칠긴 합니다.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제 약간 제가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자영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막 쑥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하면 공포스럽죠. 그리고 이제 그게 공포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일터에서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 정부나 또 이제 사람들이 뭘 느끼는지 그걸 보고 이제 정책화 하는데 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게 공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은 대책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다. 녹아내리지 않게 해야겠다. 아니면은 좀 녹았는데 그걸 다시 좀 되돌려야겠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대목이 좀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그렇게 표현될 만한 정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좀 의문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저의 궁금증 하나는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 사회 노동 대부분이 저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다 대부분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뜻으로 안정적이고 좀 그 틀이 있는 뜻으로 굳어 있는 상태였나?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가 딱 입맛대로 좀 이렇게 취합이 안 되는데요. 그 조사하는 다 단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뽑아봤더니 취업자는 사실 자영업자 정도까지 포함한 좀 넓은 개념, 그냥 일하는 사람 전체에서 5인 이상 조직. 근데 사실 5인 이상 조직 가지고 우리가 좀 그렇게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맞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조직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한 20-30명 정도 이상 규모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실 이건 좀 넓죠. 넓은데 여기서 사무직 상용 근로자나 관리자를 뽑아봤더니 어쨌든 5인 이상에서 취업자 중에 10%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생산직도 있고 하니까, 다른 서비스직 중에서도, 좀 있고 하지만 이제 그 규모를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집합근무, 장기근속 그런 형태의 그 일자리, 특히 뭐 정규직까지 포함하면 더 할 말이 없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일자리는 원래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하는 사람 전체로 보면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단계별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막 사람들이 튕겨 나가잖아요. IMF 때, 혹시 IMF를 기억하시는 분과 아닌 분으로 지금 나뉠 것 같긴 한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엄청난 사람이 실직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직전까지 우리가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가 고용 규모도 그때 딱 기점으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점인 거잖아요. 그때 이제 97년 말부터 98년 말까지 1년간 실직한 사람이 103만 명이었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 80%가 여성이었대요. 마침 우리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근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죠.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노동을 이 가구 단위로 봤어요. 개인 단위로 일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고 노동이란 건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해도 그게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얼마인지 말하기 싫은데 어쨌든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신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보도되면은 한 가정 어쨌든 우리 직장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그 남자는 외벌이고 여자는 거의 맞벌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외벌이인 사람이 그만두면 이 가정은 어떻게 하냐? 그 맞벌이인 사람이 그만두는 꼭 그 회사 내 CC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이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고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여기 못 넣었는데 어젠가 본 통계에 보니까 취업자 감소 규모 중에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통계가 지금도 9월 기준으로 73%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 직장들은 어떤 계기가 고비고비마다 사람들이 쫙쫙 튕겨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튕겨 나가더라도 예를 들면 조금 나아지면 다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그 말이 생겼잖아요. 한번 저 오피스 노동의 특징은 한번 나가면 못 돌아가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저쪽으로 제가 동네 노동으로 표현한 쪽으로 다 넘어가고도 있었던 거죠. 아니면 이제 일을 안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 사실은 뭐 요즘 플랫폼 노동 뭐 이런 말도 많고 하지만 플랫폼 노동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달 노동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배달 노동이 예전에는 없었나요? 있었죠. 물론 지금이 더 많지만 배달 노동은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많은 노동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저 오피스 노동과 구분되는 노동, 그 노동의 질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왜냐면은 내가 저 일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한 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더라도 그 세대가 지금 흘러가니까 부모님은 저 일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저쪽 오피스 노동으로 하겠지. 약간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시대를 쭉 흘러왔는데 이게 다시 이쪽이 더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일로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인식이 올 때 이제 좀 충격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저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 동네 노동의 질이 낮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원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동안 똑같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사실 세보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게 세기 위해서 특수고용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붙여가지고 세보니까 재작년 통계인데 229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플랫폼 노동까지 합치면 470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항상 있었지만 우리가 별 관심 없었던 건설업 일일 근로자
뭐 74만 명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이거는 산재 관련된 통계로 잡았기 때문에 좀 적게 나오는 거고요. 가사도우미 노동자는 진짜 세기가 너무 어려운데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또 어쨌든 어떤 통계에서 파악한 걸로 치면 20만 명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돈을 못 받거나 어떤 무슨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동안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러니까 굳어있는 노동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라도 행복하면은 사실 좋겠어요. 그래도, 그래, 저기라도 행복하게 됐다 이러겠는데, 사실 그 일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일이 좀 답답하고 좀 나아졌으면 하는 또 마음이 있는데다가,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그거예요. 그 일이 좋기만 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거기서 튕겨나온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틀에 나를 맞출 수 있었으면 맞췄을 텐데 그 틀에 못 맞추는 사람이 많이 튕겨나오고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일자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일자리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이제 행복할 수 없는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좀 숨 쉴 수라도 있겠는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우리 가족도 문제지만 나라는 사람의 경력도 완전히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압박이 일하는 사람 좀 불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딱딱한 노동의 문제도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그러면은 녹아있는 노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노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디 여건이 안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다 열어주겠습니다. 이제 오피스 노동을 갑시다 하면은 다 갈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학습지 교사 많이 하는 거, 재능교육, 빨간펜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재능교육이 노동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투쟁을 하다가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자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긴 시간을 어렵게 투쟁해서 됐는데 진짜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를 봐도 재능 교육만 또 인정을 해줘요. 빨간 펜 누가 봐도 빨간 펜 재능 교육 똑같잖아요. 우리 볼 때 빨간 펜은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또 투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좀 있고 사실 재능 교육이 노동자성 인정됐으면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 학습지 교사라는 게 그렇게 자유로운 일이 아니고 일을 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전일제로 다 일을 그럼으로써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이었을까요, 원래? 그러려고 그 일을 했을까요? 그 여성들도 그 가르칠 만큼 다 이제 경력도 있고 아마 좀 하실 텐데 이게 좀 집안일하고도 좀 병행할 수 있고 애들 학교 올 때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좀 아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게 좋은 일자리였던 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 그렇게 비정형적인 측면 그 공식적인 말로 비정형적인 측면이 나 파트타임이라는 점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던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동자성 인정받으려면은 전부 이제 관리 감독 체계로 되고 중간에 잠깐도 쉬면 안 되고 그 이동하는 거 다 보고 해야 되고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잘 된 것 같긴 해. 저는 그러면 못하겠네요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문제 노동자성이라는 그 문제는 좀 큰 문제지만 어쨌든 관점으로 보면. 여건이 안 돼서 파트타임이나 비정형으로 일할 뿐이지 누구나 정형적인 일, 집합근무로 풀타임 전일제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저쪽 오피스 노동 쪽만 너무 안정성이 높고 급여도 너무 높고 이쪽은 너무 힘들고 어떤 보장이 너무 없고 임금 차이도 너무 나고 이런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가면서 어떤 선택도 기회가 되면 사실은 학습지 교사를 좀 자유롭게 하면서 좋았던 여성도 예를 들면 뭐 그 빨간 펜에 관리자로 들어올래요? 뭐 이런 제안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좋으니까. 그리고 또 뭐 여건이 돼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된 사람은 다 이제 정규직 전일제로 가야 된다. 이런 사회에 쏠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책의 취지가 이거란 뜻인데 양쪽을 너무 딱딱하던 데는 조금
일하는 사람이 느낄 때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게 좀 더 말랑말랑해져야 되고, 사실 들어오고 나오는 것도 이렇게까지 경직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더 심하죠. 근데 그런 것들, 이쪽은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 좋은 일자리들은 좀 말랑말랑해져야 되고, 이쪽에 우리가 그동안 관심 없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들은 좀 사회가 좀 그 안전망의 보장을 넓혀가지고 그 일자리 질이 좀 높아지면서 어떤 무슨 부당한 일이 당했을 때나 이럴 때 좀 보호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양쪽이 좀 맞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표현을 양쪽이 다 말랑말랑했으면 좋겠다. 딱딱하던 건 좀 유연해지고 그쪽은 좀 탄성이 좀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뜻이 좀 있어요. 사실 이 일하다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삶 자체는 바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듣고 제가 그 아주 시간이 짧은 강의에서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되겠네. 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이제 문제에 빠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는, 특히 한국 사회는 걸림돌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저는 첫 번째는 공부지상주의라는, 이것도 제가 붙인 말인데요. 저는 이 생각을 오래 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말이 되나. 네. 공부라는 거, 공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애증의 말이, 애증이 막 샘솟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사회 마지막 남은 공정성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러긴 한데, 아까도 있었던 그 그림이죠. 이제 저런 좋은 일자리에 우리는 줄을 한 줄로 서서,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줄을 쫙 서가지고 사회 진입 직전까지 이렇게 쫙 줄을 서 있는 형태로 사회가 좀 돼 있다고 제가 이렇게 러프하지만 그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게 공부 잘하는 순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공부 잘하는 순서예요. 근데 그 공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공부 잘하는 순서로 이게 서 있어요. 우리는 그 서열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 서로 보죠. 저 사람 저 일 하는 거 보니까 어디서 멋등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미 다 내재화돼 있어.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 근데 저 회사들의 누가 봐도 좋은 일자리라는 건 또 사회적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저 앞에 줄을 쫙 쓰는데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T1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좋은 일자리, 누가 봐도 좋은 일자리, 특히 저기서도 정규직이어야겠죠. 한 직장에 일한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럼 정규직이면서 장기 근속하는 그 포지션을 말했을 때 그분들 임금도 높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등등 사회보장 다 받고 좋은 거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줄을 서요. 근데 이제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야죠. 이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너무 뭐 많다 적다 이런 건 일단 차치하고, 물리적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잘라요. 그러면 그 뒤는 어떡하냐. 어쨌든 뭐 시도는 해보지만 안 되면 다른 직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 지금. 근데 다른 직장에 뭐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데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런 직장에 비정규직으로 일단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각자 뭐 돌봄이나 물류나 이런 쪽으로 가서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쪽 일자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차이가 커도 너무 큰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신분이 다른 것처럼, 이제 같은 직장에서의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또 그런 차별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임금도 너무 차이가 나고, 특히 뭐 청소나 뭐 이런 돌봄 노동 하시는 분들도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그것까지만 해도 이제 느낌인데, 진짜로 환경이 죽을 만큼 위험한 일자리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중대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죠. 뭐 그 김영균 씨 돌아가신 그 서부발전은 그 뒤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일자리 질이 한번 낮았다 치면 거의 이제 땅을 파고 내려갈 정도로 죽을 정도로 나쁘잖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공포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문제다. 저 사람들만 저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쪽 일자리 질이 너무 낮지 않냐, 이렇게 막 목소리를 냈다고 합시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현재 까지 보세요. 정부가 하는 역할은 저 선을 좀 될 수 있으면 뒤로 한 몇 명 더 여기로 넣으려고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 정부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래 왔어요. 뭐 재벌 기업을 약간 팔을 비틀어가지고 뭐 좀 더 뽑아라, 공채 더 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벌 기업 그 총수가 뭐 지금 검찰 조사 받을 일 있거나 무슨 뭐 그런 사과할 일 있으면은 공채하겠다 막 이렇게 발표하고, 그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공공부문, 이번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겠다 한 것도 될 수 있으면 여기를 넓히려고 한 거죠. 몇 명이라도 더 여기로 넣으려고. 근데 그게 저는 저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관행적으로 정규직으로 써도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한다든지, 특히 공공기관이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정부 기관이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냥 서부발전도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인데, 거기서 공기업인데 거기서도 똑같이 노동을 굉장히 일자리의 질은 신경 안 쓰고 수익만 내려고 하는 건 문제죠. 그런 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쪽은 질이 너무 낮아요, 이쪽은 어떻게 해요 하고 하면은 약간 저는 이제 정부의 태도가 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느낌이 거기까지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본인도 좀 노력을 하셨어야지. 여기 저 추가 4명 되는 저기 정도까지는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구제를 해드리지. 이 뒤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일자리는 질이 낮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죠? 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죽을 정도까지 그렇게 본인 책임이라는 그거는 거의 야만 국가 아닌가요? 어느 선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밑에서의 최저선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당장 내 일자리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다르구나. 저쪽의 안정성과 이쪽의 안정성, 보장이 다르구나 느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받는 대우도 다르고 이럴 때,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나이가 60이 오셔도,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그 예능 프로에서 인터뷰를 봤는데, 뭐 신문사 국장으로 거의 퇴임까지 하신 분이 공무원 돼가지고 한 몇 년 일하시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분이야 뭐 개인의 도전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시험이 그래도 연령 제한이 없고, 그래도 좀 공정하고, 어떤 이제 뭐를 공부하면 붙는지 아닌지 좀 예측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저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쏠려가고 있는,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데, 이제 그게 단지 뭐 어떤 눈앞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상인데, 근데 이게 제가 그린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인데, 여기 한 가지가 이제 더 생긴 거예요. 아까 말한 팬데믹, 그리고 기술 변화, 산업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확 줄어든다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몇십 프로 정도는 안정된 일자리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줄어들고 이쪽이 더 많아진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좀 비율상 어지간해야지 그거 받아들일지. 이 많은 사람이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좀 문제의식을 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게, 이 줄 쓴 순서가 공부 잘한 순서로 한 줄로 서는 게 맞다고 맞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한 줄로. 뭐 공부 잘한 순서로 어딘가 줄을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학 중에서 가장 뭐 연구 수준도 높고 그런 좋은 유명 교수님들 많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대겠죠. 뭐 미국 하버드 같은 데로 가는,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가서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그 개인한테도 그렇고, 사실 그거를 그 용어로 하면은 수월성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그 교육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영재교육원 같은 걸 만들고 다 그게 그런 이유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직장에서도 그 순서로 착착착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고등학교에서 이과 1등, 문과 1등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과 1등인데 서울대 의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생각이 있다고. 아니, 문과 1등인데 서울대 법대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어요, 옛날에는. 맞았어. 한 대 맞았어요. 출석부로 머리를 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선생님 오냐 했더니, 네가 서울대 의대를 안 가면 우리 학교가 뭐가 되면, 우리 부모님 뭐가 되면 너는 무조건 이과 1등이면 무조건 서울대 의대 시험을 보는 거야. 이런 세상이죠. 사실 뭐 거의 최근까지 그런 것 같아요. 문과 1등은 무조건 법대. 아니, 의사나 그 그러니까 법 관계자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냥 성적순으로 직업을 배정한다는 거는 거의 공산주의 사회인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공부 순서라고 다 생각했어 지금까지. 근데 최근 이제 좀 교육이 좀 그래도 좋아지면 저는 교육이 좀 좋아진 면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진로 탐색하고 뭐 적성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뭐 이 사람 조금 더 뭐 이런 시각적인 뭐 비주얼에 좀 강하면 그쪽으로 간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죠. 근데 그래도 아직은 좀 작용은 하죠.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러면은 예체능계 갈 사람이 안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부 잘하는 순서라는 게 그렇게 작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같이 이렇게 다 줄을 서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향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는, 물론 이 5가지 그 지향이 제각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하고 싶은 그 형태, 그러니까 업종을 지금부터 따지지 마시고 형태만 보더라도 좀 다를 수 있잖아. 일하고 싶은 스타일도. 제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본 건데, 그런 조직이 딱 크고 안정적이고 위계 구조가 있고 이런 데서 일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 사람 오래 다닐 거예요. 적성에 딱 맞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이렇게 여기 빨간색인 사람들처럼 좀 자유롭게 내 시간을 좀 조절해 가면서 일하고 싶고, 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좀 초록색처럼 약간 우리 아까 그런 얘기도 하시면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건 싫어. 일은 일대로 하지만 나머지 시간도 중요해. 그리고 좀 나는 수평적인 조직이었으면 좋겠어. 등등.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해보시면은 그런 일들이 만약에 급여나 뭐 이래서 사회적 대우나 보장이나 이런 게 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면, 조금 차이는 또 큰 차이 난다고 하면 각자 원하는 방향에 가서 줄을 서거나 그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은 좀 낫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갔던 사람, 그거 아세요? 대기업에 재벌 대기업 있잖아요. 그냥 대기업 300인 이상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뭐 20대 기업 정도의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3명 중에 1명은 1년 내에 그만둔대요. 그런 조사를 경영자 협회에서 했는데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도 그렇게 많이 그만둔대요. 공무원 진짜 안 그만둘 것 같잖아요. 공무원도 그만둔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들어는 가는 거예요. 똑똑하고 시험 잘 보니까 남들보다 그거에 우위에 있으니까 일단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길게 일할 생각은 없거나 아니면 들어가 봤더니 너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쨌든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 손해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회가 그쪽 쏠리게 해놓은 거죠. 일단은 거기 찍고 나와.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인터뷰 해봤는데 되게 현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해안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어떤 몇십 명 청년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기업이, 자기는 꼭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거 아닌데 대기업에 일단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삼성 이런 데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다른 데 갔다가 거길 못 가잖아요. 우리는 이동을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회가 되면 무조건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원래 가고 싶은 사람, 원래 가고 싶지 않은 사람 다 가게 돼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런 상황이 있고,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한 직장의 사회에 진입 시기에 어디 딱 붙어가지고 거기를 30년을 쭉 다니는 게 대체 보통이라면 대부분 한 60, 70%가 그렇게 한다면은 또 사회가 그렇게 가는 건 조금 이해는 돼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들어가면 쭉 다닐 거든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단기 근속 국가예요. 제가 아까 내 직장 직원으로 4개 다니고 벌써 5번째 어쨌든 조직에 있잖아요. 저 정도는 뭐 양호한 거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첫 직장을 좀 오래 다녔으니까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다녔는데 지금 뭐 1, 2년, 2, 3년 이렇게 옮기는 게 아주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보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주변에만 조사한 게 아니라 OECD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단기 근속 국가예요.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수는 아주 적고 막 1년 단위 이렇게 일하는 사람 수는 아주 많아요. OECD 국가 안에서만 비교했다지만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이제 단기 근속 국가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회 체제는 마치 대부분 장기 근속하는 것처럼 짜여져 있어요.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단기 근속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근속자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 단기 근속자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조직에 옮겨서 꾸준히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라도 일을 하는 게 나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이 단기 근속자들은 손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것도 그렇고 경력이 계속 어쨌든 인정이 안 되니까 여기 저 뒤에 그 내용까지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더 첨언하면은 그 있잖아요. 연차휴가 그거 아세요? 연차휴가가 입사해서 2년 차이면 며칠일까요? 입사해서 이제 그거 좀 애매한가? 작년에 만근하고 올해가 작년 1월에 입사해서 올해가 올해 1월이 됐어요. 그럼 나의 올해 연차휴가 며칠일까요? 15개. 15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거는 국가가 정해준 국룰인가요? 15일인 거는? 15일은 무슨 기준이죠? 그거는 최저선이에요, 최저선.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왜 최저임금 있잖아요. 최저임금은 다 아시죠? 근데 최저임금이 얼마래 한다고 우리 직장이, 예를 들면은 그 월급이 200만 원씩 받고 있었는데 최저임금이 올해 180만 원이 됐어. 그럼 우리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180만 원을 하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최저선이란 건 그냥 그것만 넘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최저선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로노동관계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에 원래 최저선을 국가가 정하고 그 이상은 그 노사가 합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임금은 사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임금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시장 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휴가는 이상하게 그 최저선이 마치 국가가 정해준 휴가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기사를 보나 사람들이 뭐 요구하는 내용을 보나. 그게 아니라 휴가가 더 많았으면 좋겠으면 조직마다 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조직 되게 많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휴가를 아예 얼마라고 정하지 않고 무한정 쓸 수 있게 해준 회사들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거가 돌아가게 하려면 다른 것들도 맞춰줘야 되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일부러 그런 데를 많이 인터뷰했습니다만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휴가는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여건만 조정이 되면.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내가 할 일이 이만큼 있었는데 3일에 몰아서 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직무가 짜여지는 조직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등등 이제 해서 이게 왜 했냐면은 우리는 단기 근속 국가인데 직장을 옮기면 휴가가 리셋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1년을 만근해야 휴가를 15일을 준다는 거는 내가 이 직장에 잘 다니다가 나를 스카우트해서 옮겼어. 그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 이 직장에서 한 5년 다녀가지고 휴가가 좀 5년 다니면은 만약 최저선으로 했던 17, 8일 되거든요. 그래서 옮겼더니 리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억울했어요. 진짜 옮길 때. 아니, 왜 그래야 돼요? 나는 경력을 인정해 줄 거면 휴가도 인정해 줘야지. 그랬더니 그런 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직자를 그렇게 짰기 때문에 그래도 장기 근속해야 서로 다 좋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옛날에는. 다 좋을까? 나도 그런 게 약간 인간을 제약하는 식의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단기 근속하는 사람은 계속 일정한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가 너무 산업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30년 일한다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고 뭐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제 업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조직을 아예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고 뭐 한 지역에서 조선업이 완전히 없어지고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럼 어떡하나 어차피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또 기대 수명이 길어지니까 인생 2모작 3모작 이런 식으로 해서 40, 50대까지 이런 일 하다가 다른 일 하고 또 이런 사람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로 보면은 여기서 있던 사람이 절로 가고 저기 사람이 일로 가고 이런 그 전환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질이 너무 차이가 나.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이동을 제약하게 되겠죠. 나가고 다른 데 가면 더 잘 일할 수 있는데도 못 나가게 되고 약간 좀 작은 조직에 들어가서 오히려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큰 조직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일하면서 버티게 되고 또 은퇴한 시점에 다른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너무 심한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좀 또 상처를 받고 그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지금처럼 그 서열화를 유지해서는 뭐 행복한 사람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그 공부를 좀 떠나서 각자가 원하는 일,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맞춰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 일자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일단은 최저선이 좀 높아야 돼,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최소한 죽을 정도로 위험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떤 경우도 사람을 그런 일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노력을 안 하셔서 뭐 공부도 좀 못 하셨고, 뭐 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는 안 돼.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문명국가고 발전된 나라인데, 그래도 어떤 경우도 사람 죽지 말아야 되고 신체 상해를 입으면 안 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아까 말한 헌법이 말한 노동의 최저선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다. 그 선을 좀 뚜렷하게 확실하게 그러니까 임금만이 아니고 모든 부문에서
선이 딱 있어야 되는 거.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 아무도 안 내려간다. 예외도 없고 외국인도 사실은 내려가면 안 돼요. 그 밑으로. 그런 거를 예외를 두기 때문에 자꾸 어떤 경제 위기가 오면 또 보통 뭐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막 그걸 확 쏠려가고 이런 일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선은 확실하고 아무도 안 내려가게 하고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좀 올려야 된다는 거죠. 최저임금 올리듯이 이런 보편적 사회 안전망 뭐 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고민할 때 지금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담았고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 제가 원래는 세 개가 있는데 뒤는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정규직이라는 그 개념이 저는 정규직 대혼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정규직 대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정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인정은 해요. 근데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정규직이라는 거 고용노동부가 통계청 통계를 인용해서 매년 뭐 한 1년에 몇 번도 발표를 하거든요. 분기별로도 하고. 그래서 얼마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원래 작년 말 전까지는 67% 정도라고 했어요. 꽤 오랜 기간 67% 정도였어요. 정규직 비율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전체 중에 정규직 67%였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말에 갑자기 무슨 문항 하나를 바꿨다고 63% 떨어졌다고 해서 난리 났었거든요. 뭐 이 정부 들어서 정규직을 늘리겠다더니 오히려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거는 파트타임 뭐 하루 1시간 일하는 사람 다 포함한 거예요. 저 여의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가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어쨌든 임금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100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 63명이 정규직인 것 같으세요?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63명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몇 명인 것 같으세요? 대략 이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수치 있으세요 혹시? 20-30%. 되게 좀 낮게 보셨네요. 선생님 혹시? 저도 그 정도? 선생님 50% 정도? 약간 다른 데서 얘기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50%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늘어나고 있는 거는 같은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정부에서 난 보도자료 그 유심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이제 관심사니까 유심히 보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뭐 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근데 물론 뭐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성과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공공부문이 늘고 이랬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사회 현상하고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개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정부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정부 나름대로 근거는 있는데 통계청이 집계하는 저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규직이 사실은 아니에요. 거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게 예를 드는 게 재밌으니까 하면 여쭤보면은 동시통역 다음 중 4가지 그 사람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이 4가지 사람이 다 제 주변에 있는 실존 인물이에요. 약간의 각색을 했습니다만 다음 중 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번이냐 한번 맞춰봅시다.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부 부처 외신 담당으로 특별 채용되어 2년 계약으로 막 일을 시작한 주무관. 2번 회계 업무 경력자로 한 기업에 입사해서 몇 년간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조정해서 회계 업무만 담당하기로 한 사람. 3번 IT 개발자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A 기업의 요청으로 B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 PM을 맡기로 한 사람. 4번 은행 창구직으로 일하다 출산 및 육아로 경력 단절된 뒤 재입사해서 파트타임 무기계약직으로 예전에 하던 업무를 다시 시작한 사람. 아이고 숨이 차네요. 글자도 좀 보이시죠? 이 중에 정규직이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너무 좀 어렵나요? 문제 좀 나이 2번, 네, 1번 정규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희한하네. 자 봅시다. 사실은 좀 제가 이게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게 바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사실 1번은 예를 들면 노동 부문에 계신 분들은 1번은 확실히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2년 계약직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그 1번이 정규직인 것 같다고 하신 이유는 좀 2번이라고 하셨구나. 2번, 1번. 두 분이 1분이라고 하셨고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저희는 정규직 같다고 한 게 어쨌든 2년 정도 계약이 돼 있으니까 2년에 2년은 안정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좀 많이 배운 사람 같아서 그런 건 아니세요? 좀 좋은 일을 하는 직군에 있어서 같다는 생각을. 채용되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좀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있으면은 거기서 많이 배우고 뭐 하기도 있고 뭐 있고 한 사람은 정규직인 것 같고 좀 이렇게 학력이 좀 그보다는 짧거나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비정규직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비정규직 제 친구인데 그래서 금융 관련된 이런 정부 부처에 외신 담당으로 특채가 됐거든요. 왜냐면 이게 동시통역 하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월급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연봉 계약제로 해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보다 못지 않아요. 근데 그 조직 안에서 미세한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니까 그거 이제 미생에 나왔다는 이 사람들은 뭐 와인 주고 자기는 그 식용유 주고 저 사람들은 고기 주고 나는 햄 줬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이 친구가 겪고 너무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싶기도. 그리고 그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라고 했대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한 달 있다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정부 부처인데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진짜.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또 있고 개인한테 다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2번이 좀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좀 있는데 2번은 그럼 좀 어떤 느낌이 강하셨어요? 네, 일단 총무부장으로 계속 일을 하셨던 그쵸, 분인데 개인 사정으로 시간 조정했을 뿐이어서 네네, 맞아요. 기본적인 조건 맞아요. 그대로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번이 좀 누가 봐도 정답에 가까운데 그게 왜 정보가 부족하냐면은 이분이 근로계약을 다시 썼는지 근로계약을 안 바꾸고 시간만 조정했는지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근로계약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4시간으로 다시 하기로 했으면은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은 비정규직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문제도 그런 관점보다는 만약에 우리 회사 다 다니는데 저분이 우리가 다 알아요. 몇 년 동안 우리 총무부장님이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 좀 조정해서 4시간만 나오시는데요. 딱 회계만 하시고 해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진 않잖아요. 인식은 똑같잖아요. 그냥 개인 사정 있으신가 보다. 부장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옛날에 부르던 식으로. 근데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그 직군을 생각할 때 마치 그렇게 사실 생각 안 하지 않아요? 약간 구분된 사람들처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정규직이 맞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그 근로계약을 바꾸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은 이분이 만약에 통계청 조사 대상이 됐잖아요.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잡혀요. 우리나라는 파트타임이면 다 비정규직으로 잡혀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잡았는데도 정규직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이상해. 근데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진짜 애매하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정규직입니다. 왜냐면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정해진 바가 없어서. 끝나는 시점을 아세요? 그럼 모릅니다. 그런 거 근로계약서에 없어요. 그럼 정규직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 누가 봐도 계속 다닐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그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뿐이지 대략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다니다 말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정규직으로 잡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또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데 그 파트타임 무기계약직. 그 파트타임 무기계약직의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기계약직은 법률적으로 보면 정규직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데 정규직의 사실은 정규직이란 용어가 아무데도 없어요. 사실은 실체가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무런 법적인 문서나 어떤 아무 문서에도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로지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만 나온 적이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없는데 요즘은 통계 그 항목에 좀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법에서 기간제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데 보면은 뭐 2년을 지속 업무에 고용된 경우에는 2년 이상이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고용 계약 또는 그런 노동자를 정규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법적인 거고 통계적으로는 이 밑에 임금 근로자를 먼저 세요. 임금 근로자 전체를 셀 수는 있어요. 통계청이. 그다음에 비정규직을 셀 수는 있어요. 비정규직을 세요. 실제로 통계청이 하는 업무가 요 밑에 한시적,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이 명확한 사람, 그리고 시간제, 파트타임, 비정형, 아까 이제 특수고용이나 이런 식으로 좀 형태가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일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들을 각각 다 세요. 세 개를 합쳐. 이게 비정규직이에요. 그거를 정규직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금 근로자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정규직이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임금 근로 전체에서 이 진한 동그라미를 통계청이 지금까지 빼왔는데 뭐 제가 작년 말에 문항 하나 바꿨다고 갑자기 확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문항 하나 바꿨더니 이게 확 늘어났어. 그리고 사실은 다른 민간 연구소에서는 좀 다르게 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어느 게 맞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지 지금 사실은 대혼란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정부도 사실 알긴 아는데 통계라는 걸 갑자기 바꾸긴 좀 쉽지 않거든요. 계속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되게 재밌는데 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래도 설명할까요? 봐주겠습니까? 뭐냐면 이게
알바를 갔는데 사과 농장에 하루 이제 알바로 갔어요. 근데 농장 그 주인분께서 나갔다 와야 되니까 이 상자에다가 백화점 납품용 사과 50개를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라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백화점 납품용 사과가 어떤 건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여기 사과 중에서 벌레 먹은 사과, 썩은 거, 덜 익은 거를 빼고 나머지 다 담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제 이 벌레 먹은 거 보이시죠? 썩은 거, 덜 익은 거를 빼고 나머지 다 담으려 봤더니 이런 게 있잖아요. 반 잘라진 거. 이런 거를 이거 백화점 납품용 맞나? 이게 만약에 기계한테 시켜서 로봇한테 시켰으면은 저걸 다 담았을 텐데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화점 납품용 사과라는 어떤 것인지 말을 해줘야죠. 거기 보통 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가면은 봤을 때 이렇게 한 15에서 17cm 사이고요. 이렇게 둘러봤을 때 상하거나 썩거나 이런 게 없는지 확인하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백화점 납품용 사과를 세고 싶으면 백화점 납품용 사과가 어떤 건지를 정해야 셀 수가 있는 거지. 그 반대를 정해놓고 빼라고 하면 틀림없이 얘네들처럼 그 틈바구니에 아닌 것들이 들어가거나 긴 게 안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분명히 생기죠. 근데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인지를 대표적으로 제가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올 초에 그랩 2050이라는 제가 그 직장에 다니다가 나왔어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이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이제 월급만 안 받을 뿐이고 이제 거기서 어쨌든 올 초에 했던 그 설문조사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왜 그런 전국 성인 남녀들한테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개념이 선생님 평소에 생각하시는 정규직 개념에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맞다?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거 중에 80% 정도 높게 나온 거부터 한 50% 좀 안 되는 것까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사람. 그런 거 80% 높게 나올 만하죠. 근데 승진, 기회, 사내, 복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 사람. 약간 차별의 문제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거 80%가 그렇지. 이래야 정규직이지. 후보응제 등에 따라 지속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이런 게 정규직이 이런 게 있다. 점점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일정한 자격시험 또는 공채 채용 과정을 통해서 채용된 뒤에 일하는 사람의 73%가 맞다고 했어요. 이게 정규직이라고 했어요. 무기계약직과는 다른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 사실 이걸 일부러 넣은 거죠. 사실은 땡. 이건 원래 문제로 치면 땡인데 69%가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은 다르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을 이게 원래는 법적인 건데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 종료 시점을 기재하지 않는 사람 68%. 사실 이거는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전일제로 일하는 사람, 파트타임은 제외. 이것도 원래는 통계적으로 맞는데 65%가 이렇게 맞다고 했고, 자,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까지만 오면 이건 누가 봐도 좀 함정인데 63%가 맞다고 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노동조합도 없잖아요. 근데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정규직인가 이런 개념은 많이 회자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좀 조직이 큰 데에 다니는 사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왜냐면 작은 조직에도 20-30명이어도 정규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높게는 안 나왔지만 그런 거 치고는 44.5%면 적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60%쯤 나온 것까지만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사항으로 정규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인천공항공사 사태가 났을 때 사실 그 문제를 보면서 관점도 반으로 쫙 갈려가지고 이제 너무 그걸 비판하는 사람 문제다 아니면은 그 자체가 문제다 저는 둘이 같이 기차가 출발해서 달리는 것 같은 거였다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이렇게 온건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그 오해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정부는 그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여러 직군의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경력이 계속 리셋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청업체들이 나갔다 들어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고용계약 새로 맺으니까 연차도 안 쌓이고 또 보장도 안 쌓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해소해주자. 그리고 그거를 하청업체를 믿을 수 없어서 직고용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직제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한 조직 안에 인천공항공사라는 이 공기업이 책임지고 직고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인천공항공사 원래 다니던 사람들하고 완전히 조건을 맞춰주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인천공항공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굉장히 월급이 높은 조직입니다.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직하고 예를 들면 보안검색요원이 임금이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청소나 이런 직군도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맞춰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맞추기로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경력을 몇 년으로 할 것이면. 근데 일단은 직고용으로 바꾸려고 한 건데 거기에 많은 막 오해가 생기면서 루머도 생기고 뭐 그런 거 다 기억나시죠? 뭐 연봉이 갑자기 뭐 6, 7천으로 바뀌었다 이런 루머가 막 돌았고 뭐 그리고 제일 큰 비판이 뭐였냐면 아니 저 사람들 시험을 안 봤잖아요 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쪽에서는 왜 꼭 시험을 봐야 되냐 그 싸우다 결국 시험 보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되게 웃겨. 근데 그게 이런 인식이 정규직이란 시험 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느덧 생각하고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그게 트집 잡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비판한 사람한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한테도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이 대혼란에 대한 그 원인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려던 대로 하니까 이 불만 이거 이해할 수 없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것들만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거는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자꾸 마지막이라면서 조금만 더 얘기하는데 아니 너무 이제 다들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뒤에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바쁜 것 같아서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좀 바쁘신 분은 그러면 좀 가시더라도 이제 뭐냐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들 이제 직장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어떤 부서에서 제가 팀장이 여러분 팀장이라 생각해보세요. 우리 너무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팀원들이 우리 이번에 꼭 한 명 충원해야 돼요. 팀장님 가서 꼭 이번에는 한 명 우리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새로 뽑아달라고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해서 알겠어 이번에 내가 꼭 얘기할게 해서 갔는데 그 인사 팀장이 한테 우리 꼭 정말 한 명 꼭 뽑아주세요. 그런데 인사 팀장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뽑아드릴게요. 근데 정규직으로 뽑을까요? 비정규직으로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사람은 A 부서장은 가만있어 보자. 정규직으로 뽑을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러기에는 약간 좀 잡무도 좀 해줘야 되고 지금 급한 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이거 좀 낯설어요? 이런 사람 아주 거의 시트콤에 나올 만한 그런 당연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생각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비정규직을 그렇게 정규직이 하기에는 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정한 적이 있냐는 거. 아무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느덧 굳어지다 보니 어떤 사람이 비정규직이라 하면 저 사람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역으로 또 다시 강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제가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담아서 오마이뉴스의 칼럼으로 지금도 찾으면 있습니다. 하찮은 일은 정규직이 해야 된다라고 제목을 달아서 칼럼 썼는데 그거 보셨어요? 그거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이 그런 이상한 댓글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논리적인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그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오마이뉴스의 독자인데 뭐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니 당연히 중요한 일을 정규직이 하고 정규직 오래 다닐 사람이고 한데 회사에서 어렵게 뽑은 사람이고 비정규직은 잠깐 다닐 사람이고 한데 안 중요한 일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댓글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인식이 워낙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부도 지속될 만한 직군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게 지속되지 않은 업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무역회사인데 전부 다 영어가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영어권이랑 계속 무역을 하니까 우리는 전부 영어로 얼마든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인 조직이에요. 다 정규직이고 우리 사무실은. 근데 어떻게 하다 무역을 하다가 물건이 이렇게 삼각구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스페인에 꼭 회사하고 일을 해야 됐어요. 1년간 그 회사랑 이제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업무를 막 원활하게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니까 좀 빨리 찾아봐. 1년간 스페인어 좀 해줄 사람 없을까? 스페인어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했더니 제 아는 사람 중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1년 정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데려와서 면접 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게 됐어. 그래서 오늘 자 내일부터 온대. 이러다가 딱 그날이 돼서 오셨어. 우리 얘기하던 황세원 씨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하면서 스페인어 잘하시나 봐요. 뭐 유학은 어디로 갈 예정이세요? 뭐 등등 뭐 이제 얘기하겠죠? 갑자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 비정규직이시잖아요. 오늘부터 저 부장님 난에 물 다 주시고요. 책상 다 닦으시고 물컵 다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이상한 건 정말 그 사람이 진짜 나가죠. 근데 그리고 아니면은 회사가 1년이 됐어요. 그 사람이 1년이 딱 돼서 12월 30일 날 그만두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는 저를 지속 고용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를 하게 해놓고 왜 저를 계약을 예정대로 해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다닐 거예요. 자리 내주시고 정규직 전화해주세요. 그럴까요?
그런 이유도 없죠. 그 사람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다니시려면 영어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영어로 할래요. 스페인어 내팽개치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원래 그 사람은 스페인어로 일을 하기로 하고 왔으니까 그만두고 나도 아무 갈등이 없고 사실 약간 영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특수하니까 희소하니까 임금을 좀 더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좀 더 편의도 더 봐주고 저는 7시간만 할래요.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지속 고용하지 않을 상황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제도로 쓰라는 거예요. 정부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청소라는 게 꼭 허드렛일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청소도 굉장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직원들끼리 청소를 돌아가면서 했더니 이게 너무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청소 전문 업체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한 명을 파견해 달라고 하든지 우리가 청소 전문 관리 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주거나 그런 부품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외부 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거죠. 근데 거기는 왜냐면 청소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라는 거지. 이 업무가 안 중요하니까 떼서 아웃소싱 주거나 파견을 받거나 비정규 채용하라는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아까 말한 공부의 서열화가 또 들어있고 그렇게 우리 사회를 세팅을 해 놓으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젊은 층이 괴로운 거야. 특히 왜 괴롭냐면은 그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쯤에는 어느 사무실에 그냥 사원이라고 했어요. 나 자꾸 너무 옛날 얘기야. 사원, 아무도 모르는 용어 나만 쓰는 거 아니야. 알바생을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 학생이 너무 똘똘해. 그러면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일자리 주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사무실 점점 커지니까. 그리고 점점 커지면 계속 사람은 필요한데, 그래서 가까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럼 그 학생이 또 야간 대학 나올 때까지 또 편의점 봐주다 그 사람이 나중에 막 임원까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많지는 않아도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경로가 있으면 그래도 성실하고 똘똘한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이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만큼 노력은 못했잖아.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분이 싹 다 다쳤잖아요. 거의 완벽하게 다치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부모님이나 누가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들어가. 다니다 보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사회 인식이에요. 젊은 청년의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들어가서 열심히 해봐야 나를 인정해주거나 전환해주거나 하는 게 없는 조직인데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일단 다니긴 해. 왜냐면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경력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얘가 거기에 올인하지 않거나 자꾸 자기 분석을 반복한다고 그 청년을,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중에 사진을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뒤에서도 계신. 자,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걸림도 저희도 3개밖에 안 준비 안 했어요. 이 걸림도 이제 더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면 되고. 근데 거의 다 얘기하는 것 같긴 하다, 그쵸? 근데 이게 출세주의라는 게 있어요. 출세주의. 저 이것도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자, 출세라는 말 알긴 아시죠? 출세. 네. 주변에 쓰잖아요. 우리 생활 일상 용어로. 출세라는 말이 긍정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쨌든 그 말에 아니 저만 나이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그냥 제가 그거 약간 주변에 이제 정확한 실험은 아니지만 많이 해봤는데 저한테 실제로 좀 나이가 있으신 제가 어떤 공적인 그런 활동을 좀 하면은 막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해 주시는 그 어른들이 있어요. 자, 이제 출세할 때가 됐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해. 어디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갈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또 너가 이렇게 누구가 끌어줄 수 있을지, 또 넌 누굴 끌어줄 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일해. 이런 얘기를 진심 어리게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이건 저분 너무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세라는 말을 물론 출세라는 용어를 또 제가 생각한 것처럼만 안 쓸 수도 있지만 좀 젊은 사람들은 아예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거 좀 나쁜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너무 자기를 위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쓰는 말인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좀 아예 못 들어봤다는 사람이 많고, 많이 쓰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뜻 아니에요? 하는 사람. 약간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나 조금 이제 앞뒤로는 약간 비꼬는 뜻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 선배 아직도 저렇게 출세하려고 애를 쓰냐? 그래서 출세하던 사람 변했다. 출세하려고 되게 애쓰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것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는 거죠. 아직도 좀 남아있고. 근데 그게 우리 중에 얼마나 그런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 또 퀴즈를 내는 건데, 이거는 정답은 없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4개 중에서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1번,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점이 취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얘기는 제가 아까 좀 했지만 어쨌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취직에 당연하게 작용하지. 그리고 2번, 공부 잘하는 학생은, 그러니까 이건 지역이에요. 수도권 아닌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장학금을 줘서라도 서울로 보내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자, 한번 유력 정치인, 경제인의 자제를 채용하면 우리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 3분 전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한 사람이 출세하는 동안에는 그 가족과 집안 사람들, 선후배의 조력이 있었으므로 출세한 다음에는 그로 인해 얻은 자원과 권한을 사용해서 그들을 다시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좀 그래도 이건 말되지 않나 하는 거 있어요? 없는 걸로. 이게 분위기가 좀 그렇지. 오늘 분위기 눈치를 봐서도. 3번? 3번? 2번, 3번. 2번, 3번은, 근데 2번, 그러니까 2번이 좀 제가 사실은 지역에서 다니면서 이 얘기를 화두로 한 적이 많은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 우리 동네에서 공부를 1등한 애가 있어. 우리 지역에서. 근데 걔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돌아오고. 그냥 네? 지역에 있는 돌아올까? 쪽에 네. 돌아올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 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저는 일반적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근데 심지어 그 지역에서 막 장학금도 주고 서울에 막 무슨 학사를 지어가지고 살게 해주고 다 지역의 세금으로 쓰면서까지 서울로 막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지역마다 국립대 정도는 공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거기 그러니까 공부 아주 잘하는 학생이 거기 갔지만 요즘 최근에 어떤 기사에 나왔는데 지방 국립대 자퇴율이 엄청나대요.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 서울 쏠림 현상이 너무너무 심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그래도 있으려고 하는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왜 자꾸 서울로 가라고 심지어 세금까지 써서 보내느냐. 근데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여기 살겠다고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제 낮게 평가를 하냐 그런 질문을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같은 자리에 모인 어른들이 아니 그래도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뭐가 도움이 돼? 계속 이렇게 막 주고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뭐냐면은 서울로 가서 출세를 해서 중요한 자리에 처하면 그 자원이 우리 지역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산업도 그 지역에 배치가 되고 공장도 내려오고 뭐 LG 집안이면은 그 구미로 공장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우리 선후배들이 다 뭐 법 쪽에나 뭐 이런 데 많이 가 있으면 다 득을 봤어요. 근데 그 득이라는 게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본 걸까요? 사실은 일정 정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어느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 정도는 나눠줘도 된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고향 어머니가 야, 우리 집안에 너 그 당숙 저기 내 둘째 알지? 걔 똑똑하고 성실하고 하는데 한 번도 취직을 못하고 집에만 있다. 근데 걔를 자꾸 이제 당숙모가 찾아오는데 내가 면목이 없다. 막 그러는데 아 끊으세요 막 이러면 옛날 치면 거의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뭐 대학교 후배가 우리 같이 그때 같이 활동하고 공부했던 누가 회사 좀 이제 겨우 정신 차려 회사 차려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할 데가 없다는데 네가 그런 좀 관련된 데 좀 알지 않니? 그런데 아 우리 그런 거 못해.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저는 치면 그런 거 좀 적절히 해줘야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그게 공동체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렇게 이어진 인맥 네트워크, 학연 지원 그 인맥 네트워크가 진짜 공동체예요. 우리 조직이나 우리 지역사회, 아니 지역사회까지는 또 지연이니까 우리 내가 다니는 조직 혹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진짜 공동체가 아니고 내가 그래도 여기서 좋은 일 좀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우리 서로 밀어주고 좋은 거잖아. 그 공동체는 출세 공동체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을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시면 비밀의 숲 2를 한번 보시면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의 공동체는 저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에 지금 그 문제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걸 불거진 수많은 문제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옛날로 치면은 아니 뭐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기네 계열사 중에 하나에 무슨 유력 집안 자제를 한 명 넣어줬기로 서니 그게 재판받고 막 유죄받고 이럴 일이랑 생각도 안 했어요. 심지어 부모가 국회의원한테 청탁을 할 정도의 집안이면 그런 강원랜드 같은 회사 말단 직원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본부장으로 갔지. 근데 그거 말단 직원을 들여보내준 게 그렇게 죄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재판받고 있죠. 그리고 다 진짜 수도 없는 회사에서 많은 사람이 특히 제일 위는 아니고 중간급도 지금 다 감옥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관점으로 이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세대들은 자기가 권한이 있으면 그걸 더 공정하게 써야지. 그걸 왜 주변에 나눠줘? 하고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는데 그 세대는
뭐가 좋은지라는 인식이 사실 그렇게 아주 똑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이런 출세 지향주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 중에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뭐가 문제, 이게 뭔지를 설명하면서 정리합시다.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회가 점점 팽창하고 커지고 기회가 계속 주어지던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또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목 좋은 점포가 있었는데 여기에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게 잘 되니까 자기 옆에는 동생 보거라 그러고 그 뒤는 시동생 보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변 전부가 일가친척 일체 전부가 다 시장의 중심을 다 하고 장사를 해요. 그래도 옛날에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유동인구가 점점 많이 들어오고 이 옆에도 좋고 옆에도 좋고 옆에도 좋잖아요. 지금은 이 사람이 딱 차지하고 그 뒤로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점점 유동인구는 줄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 말고 나머지는 다 망해가고 있어.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또 그래도 하나 나왔는데 그래도 또 집안 사람한테만 준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회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은 이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 감시하는 눈길, 지켜보는 의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임의로 나눠줄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 서열화 그리고 이런 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간다든지 성장, 나를 정말 인정받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느냐, 사회 열린 구조, 좀 공정한 구조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막 이렇게 막 지금 얘기를 해놓고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끝내자니 좀 생뚱맞은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담아서 이 책을 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대안 부분을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방금 말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가는 방향으로 좀 정책적인 관심도 좀 가지고 사회도 좀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어야 되고 좀 그래도 좀 추가를 하자면 저는 사실은 그런 노동조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는 워낙 적기 때문에 노조 조직률이 작아서 노동조합이 없는 조직이 많지만 꼭 이름에 노동조합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서 우리 제도를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 4일 일 다 했으면 하루는 쉬면 안 돼요? 뭐 안 되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그 조직들이 다 되어 있으면 사실 우리의 그 전체적인 일의 질이 지금보다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나라는 왜 휴가 제도를 저렇게 한 달씩 쉬게 해놨으며 왜 저기는 왜 쉬었다가 다시 일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데는 긴 시간 동안 계속 각자의 특성을 가진 일터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이 사용자인 거죠.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편의에 맞게끔 조정해 줘가면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기는 된 거죠. 우리는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바꾸는 방법은 최저선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다양한 사업장에서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선을 올리고 플러스 각자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근로조건과 어떻게 해야 더 그 조직의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직과 사람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를 계속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작은 조직은 그냥 대화하면 더 좋지만 아까 이제 창업을 하실 생각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원 1명, 사장 1명이어도 아무 때나 얘기해. 나는 늘 듣고 있어. 항상 얘기해. 이러면 얘기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무리 2명이어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월에 한 번 회의할 때는 오늘은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가 뭐가 그동안 나빴는지 오늘은 그거 얘기하는 날이야. 우리 그거 얘기하고 뭐 할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니까 얘기하자. 30명 조직이면은 대표로 한 사람이 다 조사에 와서 얘기하기.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리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시스템화된 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개인이 할 일부터 사회나 정책적으로 할 일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